만나면 좋은 친구 MBC.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뉴스를 더 깊이 있게 분석하는 전주 MBC 더체크 이몽진입니다. 먼저 이슈 체크에서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의 의미와 과제를 짚어봅니다. 이어 계절 근로자의 무단 이탈의 전말과 전현직 장수군수 가족과 측근들이 검찰에 송치됐다는 내용 살펴봅니다. 이슈 토론에서는 이태원 대규모 압사 참사의 원인을 짚어보고 재발 방지 대책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 주간의 이슈 홍민호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달 28일이었죠.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선포식이 열렸습니다. 5년 3개월 만에 재가동인데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좀 참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2월 현대중공업하고 전라북도 군산시가 재가동 협약식을 체결한 지 이제 8개월 만에 이번에 이제 이뤄낸 성과인데요. 재가동 첫 해인 내년에는 약 10만 톤의 선박 블록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이 선박 블록을 생산이 되면 이 블록을 현대중공업 울산 공장으로 옮기게 돼서 선박을 건조하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그간 침체에 빠진 군산 지역에도 좀 작은 활기를 좀 불어넣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문을 닫겠다고 발표한 지가 벌써 5년이 넘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군산뿐 아니라 전라북도 지역 경제도 크게 휘청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상황 어떻게 전개됐는지 좀 네. 요약을 해 주시죠. 네, 많이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들어선 것이 2010년경이었습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그 위용이 아주 엄청났었는데요. 1조 2천억 원을 들여 군산 제2산단 지구에 공장을 조성을 하고 시설 규모만 하더라도 세계 최대 규모의 골리앗 크레인을 설치하고 또 도크 시설을 갖추어서 세계 최대 열척 이상의 이제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그런 규모가 아주 엄청났었는데요. 한창 전성기 때만 하더라도 매출 규모가 2조억 원에 달하고 있었고요. 그때만 해도 군산시가 현대중공업 때문에 먹고 산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였었습니다. 매출 규모로 따지자면 전라북도의 12%, 그리고 군산시 제조업의 24%를 차지할 정도로 정말 엄청났었는데요. 이제 다만 이 조선업의 장기화된 불황으로 인해서 지난 2015년 안타깝게도 이제 문을 좀 닫아야만 했고요. 이 가뜩이나 이 전북의 제조업이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이 군산 조선소의 폐업으로 인해서 이제 관련 직원들 5,200명이 직장을 잃게 되고 협력업체 70%가 연쇄 도산을 했습니다. 정말 좀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이 제조업 산업뿐만 아니라 관련 오식도동이나 이 군산 지역의 그 상가, 원룸 이런 데 부동산까지도 좀 영향을 미침으로써 이 군산 지역 그리고 전라북도에 아주 좀 크나큰 좀 위기가 계속되어 왔었습니다. 네, 2017년 7월이었죠. 그때 가동을 멈췄는데 5년 만에 재가동하게 되면서 지역 경제가 활기를 띨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대 효과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확실히 이번 재가동으로 인해서 군산 지역에 좀 활력을 좀 불어넣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실제로는 좀 기대에 좀 못 미치지 않나 이런 평가가 더 많습니다. 전북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이번 조선소 재개로 인한 예상 생산액은 약 2천억 원 정도이고 이 고용의 이제 지수는 한 500명 정도 고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정도로 기대되고 있는데 이 수치가 과연 적은 수치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과거 군산 조선소가 제대로 운영됐을 때 10분의 1 정도에 미치지 밖에 못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침체된 군산 경제에 좀 얼마나 활력을 좀 기대할 수 있을까 좀 그런 상황이고 예전과 같은 활기를 좀 되찾기 위해서는 이 공장 가동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전처럼 좀 많은 직원을 이제 고용해서 이 생산 물량을 좀 확보하는 것이 좀 앞으로 남은 당면 과제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더구나 선박을 완전 건조하는 게 아니라 조립에 필요한 철판, 부품 조각, 블럭이라고 하는데 블럭을 생산해서 울산 조선소에 납품하는
이런 과정이다 보니까 또 여기에 또 혈세도 투입돼야 된다 하더라고요. 우리의 목소리도 나오는 게 뭐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네, 크게는 두 가지 문제인데요. 이제 첫 번째는 인력 수급 문제입니다. 이제 2017년에 이제 현대중공업이 문을 닫고 나서 이제 관련 직원들이 다 퇴사를 하고 뭐 군산을 떠나 뭐 울산이나 거제 이런 등 곳으로 다 이직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술련공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무경험자 이런 숙련공들을 데리고 5개월간 교육을 시켜서 현장에 투입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능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현대중공업 본사나 이제 울산 공장 같은 데서 좀 인력 수급이 좀 필요하고 직원에 대한 교육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뭐 두 번째 문제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선박을 직접 건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선박의 껍데기인 블록을 생성을 해서 이 생성된 블록을 울산으로 이전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당연히 이 운송비가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운송비가 약 60억 원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부담을 지금 군산시와 전라북도가 책임지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은 군산시와 전라북도가 3년간 지원을 하게 되거든요. 이 3년 뒤에 지원을 끊고 전라북도 뭐 철강 업계가 다시 불황으로 오게 된다면 다시 뭐 이 현대중공업이 문을 닫을 수도 있는 좀 그런 상황이 좀 펼쳐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농촌의 일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죠. 계절 근로자 제도. 어떤 제도인지 좀 개념을 한번 짚어주시죠. 네. 해마다 계속되는 농번기의 일손 부족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좀 이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이제 관련 지자체에서 뭐 외국인 노동자들을 이제 5개월간 이제 어떻게 보면 용병을 고용을 해서 농번기에 일손을 좀 투입할 수 있는 건데요. 이 제도의 이제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단기간 투입되는 이제 인력이 있기 때문에 좀 인건비의 부담이 좀 덜하고 아주 바쁜 시기에 필요한 인력을 수급할 수 있다라는 좀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 전주 MBC에서 연속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계절 근로자가 오히려 불법 체류자를 양성하고 있다. 이런 뭐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게 제도의 취지는 참 좋습니다. 뭐 외국인 노동자를 뭐 원하는 시기에 수급을 해서 뭐 인력을 충당한다 이런 건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어렵게 구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무단 이탈을 해서 불법 체류자가 된다는 좀 현실인데요. 이게 뭐 단순히 전라북도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농촌 지역이 있는 어주 전국의 문제입니다. 이제 지난해 통계를 보면은 작년 이런 계절 근로자로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의 56%가 이탈을 해서 불법 체류자가 된 상황이고요.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뭐 이들을 지금 찾을 수도 없고 뭐 찾는다 하더라도 뭐 어떻게 본국으로 송환할 때까지는 좀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좀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좀 빨리 찾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계절 근로자가 받는 월급의 절반가량을 브로커들이 수수료 떼간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에 또 계절 근로자들의 통장과 여권까지도 브로커들이 관리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뭐 불법은 맞죠? 네. 지금 노동자들이 자꾸 왜 사라지느냐, 왜 이렇게 불법 체류자가 많이 생기느냐, 그 원인을 좀 먼저 짚어봐야 되는데요. 현재 사실상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 국내에 들어와서 일을 하려면 브로커들과 접촉을 해서 이들에게 어떤 웃돈을 주고서 한국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 이 외국인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웃돈을 주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5개월만 일을 하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야 된다면은 전혀 남는 것이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힘들게 한국에 들어온 것이다 보니 5개월만 일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많이 일을 하겠다. 약간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 이 분들이 이제 불법 체류를 위해서 이제 도망을 가는 이제 현상이 계속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문제는 이 브로커들이 이제 이 월급에서 숙식비를 빼서 자신들이 이제 수수료로 이제 수취를 하는 것이 문제인데요. 지금
우리 현행 이제 근로자법은 외국인 노동자라 할지라도 국내인하고 똑같이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제 이 것들이 지금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거는 뭐 강제 저축 금지의 원칙이나 임금 직접 지급 원칙에 좀 위배되기 때문에 이 근로자들에 대한 이 브로커들의 처벌이 좀 당연히 동반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 근로자들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도입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지자체의 책임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지자체 책임에 대해서는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지자체가 관리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은 맞거든요. 근데 다만 뭐 시군구마다 뭐 수백 명의 이제 근로자들이 이제 뭐 일정 기간이 되면 입국을 해서 일을 하는데 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 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이 한 명의 공무원이 이 모든 것들을 관리할 수 있다. 이런 걸 기대하기는 좀 현실적으로는 어렵고요. 뭐 결국 제가 봤었을 때는 정부에서 좀 어떤 시스템을 마련을 해서 좀 중앙부처에서 한꺼번에 이들을 좀 관리할 수 있고 상대의 이제 그 노동자 국가와도 좀 협약을 할 수 있는 좀 길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 대한 법적 책임은 어느 정도 강제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불법 체류자들이 붙잡히게 되면은 이제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본국으로 송환되고 뭐 머문 기간에 따라 범칙금을 내게 되는데요. 뭐 이러한 사실들은 이 노동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좀 일단 숨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먼저 이들을 좀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이슈입니다.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여론조사 조작 혐의가 있었죠. 전현직 장수군수 가족과 측근들의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사건 개요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선거가 이제 계속될 때마다 이렇게 어떻게 선거 범죄가 계속될 수 있는지 좀 이렇게 빨리 뿌리 뽑아야겠습니다. 이 전북 경찰청은 장수군수 선거와 관련해서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이제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현 장수군수와 전직 장수군수의 이제 뭐 측근 가족들 37명을 구속했는데요. 이들은 이제 지난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장수군 후보 경선 과정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이제 뭐 당선을 위해서 뭐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뭐 여론조사 조작 혐의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어떤 방식이었죠? 간단하게 좀 네. 말씀해 주시죠. 이번에 이제 송치된 이제 37명은 이제 여론조사를 이제 어떻게 조작을 했냐, 요게 이제 가장 이제 화두였는데요. 이제 실제 거주 지역이 장수군이 아님에도 휴대전화 요금지 청구 주소를 장수군으로 옮겨서 여론조사 전화가 걸려오도록 한 뒤 이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이제 투표를 하는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이제 조작을 한 것이고요. 이렇게 뭐 조작한 이제 주도한 이들이 10명인데 각각 뭐 현 장수군수 쪽에 5명의 팀이 있고 전 장수군수 쪽에 5명의 팀이 있었습니다. 뭐 나머지 이제 27명은 이제 이들의 부탁을 받고서 2대 이상의 휴대전화를 개통을 해서 여론조사에 복수 응답을 하는 형식으로 뭐 선거법을 위반을 했다, 이런 혐의입니다. 네. 그런데 최훈식 장수군수, 장영수 전 장수군수는 송치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직접적인 증거나 구체적인 정황이 없다고 본 건가요? 네, 이제 항상 지금 이 부분은 이제 의문점이 좀 많이 남는 부분인데요. 이제 경찰은 후보자의 가족이나 친척, 뭐 측근들에 대해서는 검찰로 송치하면서도 정작 후보자들은 범행에 개입했다고 볼 여지가 없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뭐 가족이나 친척들이 후보자들을 이제 당선시키기 위해서 범행을 주도한 것인데 과연 정작 후보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몰랐을까? 이런 의구심이 남는 상황이고요. 송치된 이제 후보자들의 이제 이런 가족들, 친척들이 당연히 후보자들에 대해서 뭐 보호하려고 이제 어떤 공범이다, 연루가 되었다, 이런 진술을 하지 않았고 증거를 은폐했을 가능성이 큰데 이제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너무 간과를 한 것 같아서 아마 좀 비판의 여론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와중에 최훈식 장수군수의 선거법 캠프에서 활동한 자원봉사자가 돈다발 사건에 연루되면서 뭐 실형이 선고됐죠? 실형 8개월로 된 거죠? 네, 맞습니다. 뭐 전주지방 남원지원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이 지금 현 장수군수인 최훈식
최훈식 이제 군수의 선거 캠프에서 활동한 뭐 이런 자원봉사자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뭐 주요 혐의는 이제 지역 유지들로부터 뭐 3천만 원, 500만 원 이렇게 각각 2번의 돈을 받았다는 것인데요. 뭐 이 이제 자원봉사자는 이 500만 원은 뭐 개인적인 뭐 골프 레슨비로 받은 것이다. 그리고 3천만 원은 그 뭐 상대방 회사 직원이 일방적으로 놓고 갔기에 돌려주려고 했다. 뭐 이렇게 좀 항변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법원은 3천만 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500만 원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는데요. 뭐 그렇다면 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는 이 500만 원에도 불과한데 이제 그럼에도 실형이 좀 선고가 되었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 법원이 이 선거 범죄는 이제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핵심인데 이러한 선거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차후 유사한 이런 공직선거 범죄를 좀 엄단하겠다. 뭐 이런 좀 의지를 밝힌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계속되고 있으니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홍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슈 토론 시간입니다. 일어나서는 안 될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지난달 29일 서울 이태원 골목길에서 발생한 대규모 압사 사고로 현재까지 300명이 훨씬 넘는 사상자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국내에서 발생한 가장 큰 인명피해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예고됐던 축제인데다 사고 전날에도 다수의 부상자가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일한 대응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 토론에서는 참사 원인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 논의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토론해 주실 세 분 모셨습니다. 양기근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교수, 라태일 전라북도 안전정책과장, 설동훈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이태원 압사 참사 원인과 그 피해가 컸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 양기근 교수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이번 참사의 원인은 여러 요인에 의해서 찾을 수 있는데요. 먼저 축제와 관련된 사전 준비 계획 수립이 좀 미흡했고 안전관리 인력에 대한 배치 미흡. 거기에다가 이제 그 내리막길 참사했었던 그 내리막길 골목길의 그 구조적 문제가 결합되어져 있는 복합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했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설동훈 교수님. 예, 뭐 금방 양 교수님 말씀하신 사항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각도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할로윈 축제라는 게 이태원에서 한 해, 두 해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지형지물이 바뀐 것도 아닌데 왜 올해 발생했는가에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교통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경찰관이 배치가 되지 않았고 뭐 그다음에 일방통행 같은 걸 설정하지 않았고 등등을 시민들이 지적하고 있는데 이것은 면밀한 조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네, 라태일 과장님. 예, 예전에도 사고가 없었던 건 사실이지만 항시 사고 발생 요인은 상존하고 있었다고 봐야죠. 사실은 예전에 사고가 안 난 것이 어떻게 보면 운이라고 행운이라고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규모의 사람들이 10만 명 정도가 모이다 보니까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사고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양기근 교수님. 그동안 뭐 수차례 또 오랜 시간 영상을 보셨을 텐데 당시 뭐 도로 지형이라든지 뭐 도로 구조가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였다고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이태원 그 사고가 있었던 골목길은 길이가 한 40m, 폭이 한 5m. 그런데 이제 그 양쪽에 보면 그 상가들이 즐비해 있고 그다음에 그 해밀턴 호텔에서 테라스 건물을 좀 불법으로 증축한 부분들이 있으면서 내려가면서 그 도로 폭이 3.2m까지 좁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쪽에서 올라오면서 그 부분에서 백목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고 아마 그래서 인파가 한꺼번에 그 좁은 공간에 몰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도로의 구조적인 문제가 첫 번째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제 안전관리 소홀 준비 미흡도 여기에 결합되어서
큰 참사가 발생했던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설 교수님, 도로의 구조나 형태 또 불법 건축물이 사고를 촉발하는 그 요인이 됐다 이렇게 양 교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이제 군중 밀집도를 감안하지 않는 데에 따른 뭐 훈이국형 참사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어떻게 뭐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 도로는 늘 있던 거지 않습니까? 네. 늘 있던 건데 사람들은 이 도로가 혼잡해지면 그 조심을 합니다. 안전관리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번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그 나름대로 그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는데 뭐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못했던 것이죠. 지하철에서 보면 사람들이 일단 먼저 내리고 먼저 타지 않습니까? 여기 같으면 누구 한 사람이 일단은 방향을 일방 통행으로 한쪽으로 가라고 막 유도를 해줬어도 사고는 안 터졌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안전관리 미흡이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네, 양 교수님. 네. 당시 뭐 도로 폭이 5m에서 3.2m로 아주 뭐 좁은 공간이지 않겠습니까? 네, 네. 거기에서 뭐 우측 통행을 했다든지 또는 안전관리자가 뭐 통제를 했다면 사고가 없었을 텐데 또 그런 상황은 사실 좀 기대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많은 군중이 모여 있는 곳에서 위험에 대한 뭐 시뮬레이션 연구들을 보게 되면 가장 대표적으로 미국 서포크 대학의 스틸 교수님이 연구를 한 결과들이 있는데요. 1제곱미터당 6명 이상이 모이면 그때부터는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위험한 군중의 동선 구조라고 그러고요. 이번에 아마 한 개 제곱미터당 6명 이상을 넘어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05년 상주 시민운동장 가요 콘서트 압사 사고, 그다음에 2009년대 화항산 억새 태우기 축제 사고 이후에 재난비도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지역 축제를 개최할 경우에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순간 관람 계획이 1,000명이 넘게 되면 안전관리 계획 조치를 세우게끔 되어 있고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하게끔 기본법에서는 바뀌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번에는 뭐 주체가 없어서 그렇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뒤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하여튼 우리 관련 법에서는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번에 그게 지켜지지 않은 게 굉장히 아쉬웠던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나태일 과장님, 축제나 행사는 뭐 사전에 신고를 해야 되고 또 당일에는 뭐 당국에서도 미리 안전점검을 하고 또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게 뭐 상례 아니지 않겠습니까? 보통 축제 안전관리는 있는데 그런데 이태원에서는 왜 이런 일이 지켜지지 않았을까요? 재난안전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그 주체가 있는 그런 그 축제라든지 행사는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 축제는 시장 군수가 기본적으로 안전 관리를 하게 되고요. 대규모라든지 고위험 그런 축제에 대해서는 우리 그 행정안전부라든지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그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고 그거에 안전계획에 따라 가지고 안전요원이라든지 모든 시설 점검을 하기 때문에 이 관리되고 있는 축제는 사고 위험이 그만큼 거의 적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이태원 같은 경우는 그동안 축제라고 뭐 민간들은 생각을 했겠지만은 행정에서 축제라고 생각을 안 했던 것이 주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전계획 수립도 없었고 거기에 따른 관리도 없고 통제 요원도 없었던 것이 이런 사고의 큰 원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양 교수님, 이번 참사를 두고 초기에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했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뭐 면피성 발언을 했다가 뒤늦게 사과를 하는 그래서 논란이 일었지 않겠습니까? 네. 주최 측이 없어도 사실 정부나 지자체는 선제적인 대응을 해야 되고 또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의견을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관련법, 특히 이제 재난안전법에서 축제를 개최할 경우에는 이제 주최자가 있을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순간 관람객 인구가 1,000명이 넘어서게 되면 또는 위험한 장소에서 축제가 이루어지거나 또 위험한
물건이 사용되는 재료가 사용되는 축제의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안전관리 계획과 안전관리 인력을 충분히 배치하게끔 되어져 있는데 그러면 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오히려 제 생각에는 주체가 없을 경우일수록 우리 관련 정부가 뭐 지자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특히 행안부라든지 소방이 훨씬 더 촘촘하게 사전 준비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요. 그렇지 않았을 때는 결국은 국가의 정부의 최종적인 책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나 과장님, 지난달 29일 뭐 이태원 사고가 있는 날 뭐 전라북도에서도 뭐 여러 축제가 있었고요. 혹시 뭐 헬로윈 관련 축제가 있었습니까?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할로윈 축제는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단지 그 유사한 그런 그 할로윈 장식만 하고 있는 그런 축제들은 있는 걸로 한두 개 정도는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이태원처럼 그런 규모의 축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까 양 교수님께서 방금 전 말씀하셨다시피 주최 측이 따로 없어서 관리가 잘 안 됐다. 아마 이것은 뭐 많은 인파가 모이는 그런 행사나 축제장을 방치했다고밖에 해석할 수 없는데 그래서 이번처럼 이제 책임 소재 문제도 불거져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주최 측이 따로 없는 이런 대규모 행사 이런 경우에는 어디 당국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요? 그동안 사실은 인식의 부재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주최 측이 없는 것은 축제라고 인식을 못했던 것도 있고 관리할 필요성도 못 느꼈던 것이 그동안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렇게 엄청난 그런 사고가 났기 때문에 앞으로 재난 관련 법령을 고쳐서 이런 그 주체가 없는 그런 축제라든지 행사에 대해서도 정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그 방침이 그 제도적으로 보완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양 교수님, 뭐 당시 뭐 사고 상황 다시 한번 좀 분석하고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골목길에서 사람이 차례로 넘어지면서 층층이 쌓여서 압사를 당한 그런 이제 사고로 지금 이제 조사가 되고 있는데 뭐 구조도 신속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소방당국이나 경찰에서 신속하게 출동을 해서 또 구조를 하고 관련 조치를 잘 해야만이 사고 규모가 최소화될 텐데 이런 게 왜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시는지 좀 한번 세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처음부터 이제 동선관리, 안전관리 계획에 의한 동선관리가 되지 않은 게 가장 좀 아쉬운 대목이고요. 최소한 그 골목길에 대한 일방 통행만이라도 좀 설정을 해두었더라면 이번과 같은 좀 참사가 어느 정도로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대목이 있고요. 사실은 이제 119, 뭐 112 경찰도 비슷하겠지만 119에 신고가 들어와서 한 2분 내로 인근에 있는 구급차와 구조 인력이 현장에 도착했고 상황을 판단한 결과 이제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해서 바로 지원 요청을 했고 그 지원 요청이 굉장히 빨리 현장에는 도착을 했었는데 뭐 인파와 그다음에 교통 차량이 엉켜서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그 골목길까지 진입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많이 소요했다. 그리고 이제 구조하면서도 내리막길이고 위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도미노 현상처럼 넘어져 있기 때문에 위에 사람들부터 드러내는 게 순리인데 그 뒤로 가서 위에서부터 사람을 옮기는 구조를 작업하는 게 그 현장 상황에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 그래서 이제 영상에 보시게 되면 밑에 사람을 이제 꺼내려고 하는데 그 이제 하중에 의해서 그 자체가 지연되는 관계로 굉장히 좀 구조가 더뎠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내리막 경사가 10도 네. 정도 뭐 이렇게 그런 차이가 있었다고 해서 구조적인 그 한계가 있었다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이런 대규모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또 일반인들도 이런 과밀된 이런 행사장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뭐 소방 안전 차원에서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도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군중이 모여 있는 곳에 어쩔 수 없이 그곳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외부의 도움 구조가 올 때까지 이제 스스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요령들을 좀 익혀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군중 속 행동 안전 요령이라고 해서 최근에 좀 저희 방송에서도 나온 바가 있는데요. 개인이 군중 속에 있을 때 어떻게 자기를 보호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지침을 내린 게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제 공간 확보가 안 돼서 이번에 이제 압사 사고들이 많이 났는데, 그래서 이 복싱 자세라고 그러죠. 복서 자세. 또 혹은 또 양팔을 뻗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함으로 인해서 앞사람과 자기 공간을 확보함으로 해서 갈비뼈라든지 호흡곤란을 예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군중 속에 우리 시민들이 있을 때는 그 군중의 흐름에 저항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군중은 굉장히 많은 다수의 힘이 밀어오기 때문에 군중의 흐름을 순응하면서 따라가면서 가급적이면 대각선으로 빨리 군중 중심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불가피하게 넘어졌을 경우에는 넘어졌을 때도 우리가 이제 태아 자세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머리를 감싸는 이런 자세를 몸을 구부려서 최대한 우리 몸 안에 있는 중요한 장기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요. 넘어졌을 때는 빨리 일어나서 하여튼 빨리 안전 자세를 취하고 그 군중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을 빨리 대피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예. 자, 설동훈 교수님, 과밀 밀집된 이런 생활 방식, 뭐 우리가 굳이 이번 사고뿐만 아니라 뭐 관광지라든지 축제 현장에서는 물론 그동안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는 좀 그런 게 멀어져 있었습니다만은 위험에 충분히 노출돼 있었기 때문에 좀 무뎌진 이런 측면이 있었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사회 현상학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가 굉장히 복잡한 버스를 탄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면 사람들 뭐 타기 위해서 앞 사람을 조금 밀 수도 있습니다. 밀기도 하고요. 이걸 놓고 과밀 문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은 뭐 그런 게 분명히 존재하죠.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자기가 설 자리, 들어갈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게 타인을 위태롭게 할 정도로 하지는 않는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버스나 지하철 같은 교통기관에서 할 때 보면 거기에는 굉장히 우리가 모르는 질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내리는 사람들이 먼저 탑니다. 내리는 사람과 타려는 사람 충돌을 부딪히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이번 사건을 보면 금방 양 교수님 지적하셨듯이 일방 통행만 되어 있더라도 사고가 안 났거나 아니면 적게 났을 거다, 피해가 적었을 거다라는 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밀 문화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지만은 과밀 문화가 이번 사고의 원인이라고 보는 것은 저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 가지 더 해서요. 헬로윈 축제 기성세대한테는 좀 생소합니다. 저도 물론이고요. 그런데 MZ세대들에게는 그래도 최고의 축제로 여겨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관리적 측면에서 보면 헬로윈 축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것도 또 이런 원인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건 역시 좀 곤란한 비약입니까? 예, 왜냐하면 헬로윈 축제라는 것은 그 기성세대들한테는 굉장히 낯선 문화지만은 요즘 20대, 30대 초반까지 10대 그 청소년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문화입니다. 사실은 미국 문화이고요. 뭐 서양의 문화인데 서양에서 아이들이 즐기는 문화였고 그다음에 젊은이들이 즐기는 문화인데 우리 사회에도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왜 하필이면 이태원이냐? 이태원이 그 이국적인 풍경이 많은 지역이죠. 그래서 그 지역에 가서 그 문화를 즐기려 했던 것인데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지 않습니까? 그 문화를 즐기기 위해서 젊은이들이 모여든 젊은이들을 탓한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라고 봅니다. 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사회니까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는 거죠. 네. 라 과장님, 우리가 토론 처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인파가 많이 몰린다고 해서 꼭 사고가 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대응 매뉴얼 또 근본적인 시스템만 잘 작동된다면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문제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관리를 하는 축제에서는 설령 사람이 많이
군집한다고 하더라도 사고 위험성 현저히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안전 요원이 있고 그것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이태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실 안전 요원이라든지 그 질서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났습니다. 앞으로 이런 주체가 없는 그런 행사라든지 축제에 대해서도 관리를 하게 된다면 이런 사태는 다시는 재발 방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양 교수님. 대응 매뉴얼, 우리 말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물론 대응 매뉴얼만 잘 지켜졌다면 이런 대형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겠죠. 대응 매뉴얼 어떤 것부터 좀 점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이번에 이제 주로 문제가 되는 게 주체가 없었을 때, 그건 이제 관련 법의 엄격한 해석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제 문제는 우리 정부가 존재한다는 이유는 그런 우리 안전지대 사각지대가 있을 때 정부가 경찰이나 소방, 관계 인력들을 동원해서 국민들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인데요. 그와 관련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정부도 그렇고 뭐 언론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대응 매뉴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은 매뉴얼은 우리가 뭐 대응 매뉴얼을 이제 예상될 수 있는 그런 대형 재난의 경우에는 매뉴얼들을 갖추고 좀 준비도 하고 있지만 또 사실 매뉴얼의 종류가 너무 많기도 하고 그 매뉴얼의 담당자가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매뉴얼이 아니고 한 100페이지가 넘는 굉장히 많은 매뉴얼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매뉴얼들을 좀 현실에 맞는 매뉴얼들로 좀 바꾸어 나가는 작업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한두 페이지 정도로 간단하게 볼 수 있다거나 아니면 이제 예상되는 재난 또는 사고들을 미리 예측해서 저희들이 시나리오들을 검토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그렇게 심각한 재난이 아니지만 일어날 수 있는 재난들에 대해서 우리가 매뉴얼들을 좀 선제적으로 좀 만들어가는, 그리고 또 매뉴얼이 없다 하더라도 관계 기관은 좀 거기에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해주는 그런 것이 매뉴얼 못지않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나 과장님. 그 참사 이튿날부터 전라도 관련 뭐 행사라 축제가 많이 취소되거나 축소됐지 않겠습니까? 또 안전 점검에 바로 들어갔고요. 뭐 대응 매뉴얼대로 좀 점검을 하셨을 텐데 어떤 문제점은 발견되지는 않았습니까?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바로 지사님의 특별 지시가 있었습니다. 특별 지시가 있었고 특별 지시에 따라 가지고 각 시군이나 민간 단체에서 하는 행사에 대해서 전체 점검이 있었습니다. 점검이 있었고 혹시라도 사고 위험성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한 2개 축제 정도는 조기 종료하고 2개 축제는 개최를 취소하고 축소한 그런 축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전 점검을 했지만 혹시 우리가 놓친 부분이 또 있을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점검을 다시 했습니다. 점검한 결과 우리 안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관리하는 축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설 교수님, 우리가 2014년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겪은 것처럼 이번 참사가 온 국민에게 큰 상처가 되고 뭐 트라우마가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또래 청년들에게는 더 큰 상처로 남게 될 텐데요. 네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하고 또 치유에 또 그 과정을 거쳐야 될지 말씀을 해주시죠. 큰 사건이 생기면 직접적인 피해자들은 신체적인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지켜본 사람들, 특히 미디어를 통해서 지켜본 사람들도 심리적인 마음의 상처를 크게 입습니다. 사람들은 잘 모르고 궁금하니까 유튜브나 TV 동영상들을 마구 시청을 하는데 특히 그 과정에서 마음을 다친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상처는 몸으로 표출이 되는 것이고요. 안 좋으면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이건 어른들이 아이들도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직접적인 충격적인 장면은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몸이 안 좋으면 병원에 가시고 병원이 어려우면 심리 상담 전문가라도 반드시 만나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병이 된다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시민들 모두가 각성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나 과장님, 당장 연말 뭐 재야 행사라든지 뭐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안전을 위해서 어떤 대책들을 좀 강구하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죠. 연말 연초에 그런 또 행사가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그런 행사들이 좀 열리지 않았었는데요. 그 코로나가 완화됨에 따라 가지고 올해는 그런 행사가 개최될 걸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야간에 하는 행사 같은 경우는 더 위험도가 더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매뉴얼에 따라 가지고 그것을 안전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 계획에 따라 가지고 특히나 동선 관리라든지 그런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데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전에도 이런 연말 연시 사고에서 큰 문제가 없었지만은 이번에 더 꼼꼼히 챙겨봐 가지고 문제가 없이 개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양 교수님도 뭐 워낙 뭐 소방 또 구조와 관련이 있으니까 네. 소방행정학회 뭐 자체적으로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학계 내에서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많이 좀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 재난관리가 상당히 많이 뭐 개선되기도 하고 발전되어 법 제도적 그다음에 뭐 인력적 측면에서 많이 개선되어져 왔는데요. 이번 기회를 계기로 재난관리 패러다임을 좀 예방과 대비 중심으로 많이 좀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뭐 재난관리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이렇게 4단계로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대응과 복구 단계에서는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었지만 여전히 예방과 대비 단계에 대해서는 뭐 예산이라든지 계획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학계에서도 그런 부분 쪽으로 재난관리가 중심이 예방 대비 중심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 교수님, 해외 국가들에서도 이런 뭐 대규모 참사, 압사, 특히 압사 사고가 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진국에서는 어떤 대응과 대비책으로서 사고를 예방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이번에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을 듣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 주최측이 없는 그 축제에 대해서는 뭐 국가의 책임이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대한민국 헌법에도 있듯이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고요. 정치학이나 사회학에서 국가라는 게 왜 존재하는가를 보면 시민들의 안전을 집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기구라는 것이죠. 그러한 점에서 국가는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안전 보장이 최우선의 가치여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절차가 미비되어 있으면 시스템을 빨리 정비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시스템이 뭐 엉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선진사회라는 것이죠. 시스템이 미작동한 부분이 이번에 있었는데 저는 사회학자로서는 굉장히 아쉬운 점이 과거에는 분명히 작동했단 말이에요. 그게 사고가 날 가능성은 있었지만 사고가 쉽게 안 터지는 게 시민들이 조심을 하고 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무질서해 보이지만 거기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교통수단에서는 내리는 사람이 먼저 타고 타는 사람이 뒤에 타기 때문에 안 부딪힌단 말이죠. 이번에는 그런 초보적인 사회 질서가 작동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거기에 안전요원 한 사람이 이 확성기 들고 그것만 외쳐줬더라도 자, 왼쪽에 있는 사람은 전부 다 돌아서 저쪽 방향으로 가십시오라고 했으면 그 문제 해결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러니까 시스템과 제도 운용의 문제를 같이 살펴야 된다고 봅니다. 선진국에서 당연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해왔다라고 보는데 이번에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 국민들이 분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마련되어 있는 매뉴얼만이라도 잘 작동할 수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토론을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나와주신 패널들께서 강조하고자 또 당부하고자 있는 말씀 언급하고 마무리 토론을 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태일 과장님. 예, 우리 국민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예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사고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또한 충격을 많이 받았고요. 이런 사고가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사회가 그걸 준비하지 못한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고 우리 공직 사회에서는 이런 것을 계기로 앞으로 더 우리 도민이 안전한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그 주체가 없는 그런 행사 그런 것들도 충분히 뼈저리게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물론 대책이 나오겠지만은 중앙 정부 대책이 나오기 전에 우선 우리 전라북도에서 자체적으로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양기근 교수님. 네. 흔히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위험 사회 혹은 또는 재난과 함께하는 삶 이렇게 흔히들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오늘날 재난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아무도 모르는 재난의 일상화 사회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와 같은 대형 재난의 경우에는 꼭 정부 혼자만은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정부뿐만 아니라 정부, 시민, 기업, 그다음에 언론, 그다음에 학계가 모두 함께 하나의 요즘 흔히 사용하는 거버넌스, 즉 위험 관리 거버넌스를 좀 구축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설동훈 교수님. 예, 안전은 현대 사회에서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가 시민의 안전을 보장해 줘야 되고요. 국민들은 자신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개인 수준에서 집단 수준에서 같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번에 우리가 문제를 발견했는데요. 이 시스템은 전문가들과 국회의원, 지방의원들이 제도를 제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도를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말로 충실히 운용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비통함이 온 나라를 뒤덮고 있습니다. 범정부적으로 사태를 수습하고 위로와 치유, 애도의 시간을 갖고 있긴 하지만 앞으로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는 게 모두의 책임이자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더 체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